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쉼 없이 달려온 아시아팟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궁금하셨죠? 그동안 방송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편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짧은 휴식을 가졌었는데요. 오랜만에 녹음하려니까 살짝 떨립니다. 감사하게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아시아팟하고 계속 함께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선생님 쉬는 동안 잘 쉬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쉬었는데 네. 뭐 사실 이 개편을 앞두고 반성도 많이 했는데요. 반성도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개편을 하려면 제가 개편됐어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대로 와서 조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도 빠졌어야 되는데. 선생님 잘하시죠. 네. 선생님 우리 목소리 바꿔서 할까요? 이상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처럼. 그 사이에 선생님 방학이셨잖아요. 네, 이제 방학 다시 개강했고요. 개강하신 거죠. 개강했고요.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아시아팟과 계속 함께 아닙니다.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아시아팟은 월 2회로 방송을 늘려서 더 자주 청취자님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종 선생님을 조금 더 괴롭히게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괜찮으신 거죠? 네, 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책사이다라고 아시죠? 참여연대 팟캐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책을 좋아하고 또 팔고 열심히 읽는 3명의 독서가들하고 함께하는 참여연대 팟캐스트입니다. 그 책사이다랑 아시아팟이 한 주씩 교차로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됩니다. 새롭게 개편한 아시아팟은 한 회는 정해진 주제에 맞게 게스트를 모셔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회는 조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아시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직 확실히 되지는 않아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살짝 공개드리면 파일럿으로 다음번 아시아팟에서는요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 저널리스트하고요 지금 태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요 조금 더 생생한 아시아 현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코너를 지금 좀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걸 계속하겠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다음번에 한번 시도해보고 반응이 좋으시고 또 상황이 괜찮다면 저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김영선 선생님 지난해 아시아팟 마지막 방송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중동 문제 다뤘었죠. 사우디 언론인 카쇼크지의 네. 죽음에 얽힌 중동 분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저 며칠 전에 기사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세요? 오븐에 태운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 안에서 그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 조사가 아마도 그 오븐에서 그 사람을 태운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중동 분쟁 얘기도 그렇지만 언론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하고 나서 사실 저는 동남아시아 언론 상황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동남아의 언론 상황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는데요. 선생님 동남아 지금 언론 상황 어떤가요? 많이 좋지 않죠? 예, 그게 언론이라는 게 정치 상황과 항상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 같고, 뭐 우리가 그동안 얘기 많이 했듯이 동남아 지금 정치가 재권위주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언론 상황도 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국영 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보면요. 지금 뭐 1, 2, 3, 4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가 1위, 스웨덴 2위, 네덜란드 3위, 핀란드 4위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 얼마나 될까 보면 지금 2018년은 43위예요. 근데 저희 제일 높았을 때가 31위로 2006년이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30위권 재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어떤가? 인도네시아가 124위로 가장 높았고요. 필리핀이 133위, 태국 142, 말레이시아 145위 이런 정도입니다. 되게 낮은 거죠, 선생님.
네. 낮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네. 뭐 그중에 최고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마다 124이네요. 그렇죠. 되게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네. 더 놀라운 것은 놀랍지도 않겠죠? 우리 꼴등은 누군가 유심히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입니다. 182위예요. 2년 연속 꼴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 상황이 좋음이라고 평가받는 18위 47위권의 아시아 국가로는 대한민국과 대만밖에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마침 작년에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말하고 싶다 현장 르포 분투하는 아시아의 자유 언론이라는 책이고요. 오늘 그 책의 저자이신 박성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지금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기획편집위원으로 있고요. 제 소개보다는 제가 있는 자유언론 실천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74년 10월 24일에 그 동아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에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론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그 언론 단체들과 협업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사실 오늘 처음 녹음하시는 거라 떨리신다고 하시는데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자유언론 실천재단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알아서 말씀을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이 책은 기획해서 만드신 건가요, 선생님?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책을 보면 선생님이 다 지역을 다니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재단에서 아니요, 네. 그거는 제가 임의로 기획안을 쓸 때 제가 작성을 했는데 네. 원래 이제 저희가 편집 회의를 할 때 그 이승호 위원님이라고 다른 분이 첫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네. 제3세계 언론 탄압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보면 어떨까. 근데 그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그게 제일 제 귀에 콱 꽂혀갖고 이제 제가 덥석 물었죠. 그래가지고 기획안을 작성하고 저는 원래는 5개국을 가려고 했는데 네. 가긴 갔는데 네네. 그 사정이 있어서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개국만 책에 넣었고 또 다른 위원님이 이제 그 김춘효 박사님이 네. 두 나라를 갔다 오시고 해서 현장 르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 네. 이런 해외 기획은 동남아시아가 처음 기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 그러게요. 언론 관련해서요. 예. 뭐 중동 막 이런 데나 혹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일단은, 동남아가 첫 예, 그렇죠. 기획으로서 네. 네. 제가 이거 관련해서 팟캐스트를 해야 돼가지고 찾아봤는데 정말 최신 업데이트인 거고 그동안에 거의 이렇게 조각조각 나서 이제 보도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된 거는 사실 처음인 책인 것 같더라고요. 맞죠, 선생님? 제가 서칭을 못한 건 아니죠? 예, 아마도 제가 네. 알기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왜냐하면 동남아 언론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랬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새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첫 질문이 사실 그거였어요. 이 동남아시아 언론 자유에 대해서 왜 선생님은 특히 관심을 가지셨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관심이 없는 상태였는데 네. 아는 것도 없고 제가 상당히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동남아 뭐 언론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시아에 있지만 관광 가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외에는 저는 사실 동남아시아에 아무 나라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취재하시기 예. 전에 한 번도 안 그러니까 가셨어요? 남아시아 인도랑 네팔은 가본 적이 있는데 여행으로. 네. 근데 동남아 쪽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도 못 가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취재 덕분에 관광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여전히 대신 이제 언론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근데 동남아 언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기획안을 짤 때 네. 물론 제일 처음에는 거대하게 그 대륙별로 우리가 매년 아시아, 이런 기획을 뭐 그렇죠. 아프리카 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중동, 남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네요. 그런데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이다 보니까 네.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아시아를 먼저 알아야겠다. 그런 입장에서 그것도 사실 남아시아 중동에 있는 저쪽 그 아시아까지는 가지 못했고 네. 예, 동남아에 국한한 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를 다루면서 나오는 네. 손님들은
마다 왜 네. 동남아에 관심을 가져 물어보는 건 이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 좀 그래요? 선생님 죄송해요. 아니야지. 그게 이제 아.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왜 선생님은 그걸 하십니까? 뭐 이렇게. 1000번 이상 뭐 이랬는데 아 진짜. 뭐 미국 뭐 살을 다뤘다 그러면 왜 미국 살을 다루는 건 안 물어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이제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 비교 대상에 있어서 항상 뭔가 그 정답을 찾으려고 했던 이제 그런 시도보다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름마저도 당연한 시도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네.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그렇지 삼성 가인한테 왜 삼성 갔냐고는 안 묻는데 왜 나한테는 시민단체 활동하냐고 그렇죠. 물어보는 거랑 예, 비슷한 예, 거 예. 아닌가 그런 아니 뭐 이제 생각이 언론 들었어요. 보는데 미국 언론도 문제가 많다는 걸 이제 맞아요.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맞아요. 뭐 이제 자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언론의 문제를 항상 이제 후진국이라는 맞아요. 거가 등치시킨다는 거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그런 관점에서 각 사례별로 다 고유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정말 공감하는데 네. 사실 제가 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게 최근 몇 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도 보통 우리가 그렇듯이 저쪽 뭐 서구 국가나 이런 그쪽에서 쪽만 공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 훨씬 더 익숙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 아시아에 막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제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한 게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인 공통성이 있고 네. 식민지를 겪었던 국가이면서 지금 현재 그 식민지 유산의 잔재가 그대로 있으면서 독재 권력 행사되는 것이 한국사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렇죠. 공감대가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말씀을 앞에서부터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책은 저자가 사실 두 분이에요. 선생님께서는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우선 쓰셨고요. 또 다른 저자이신 김춘효 선생님께서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네, 책에서 다른 6개국 국가를 전부 다 저희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면 참 좋겠지만 시간상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4개 국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생님 필리핀인데요. 저희는 두테르테 대통령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만 딱 봐도 언론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필리핀 부분에 이 책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언론이 어떤 정도인지 지금 상황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2018년 국제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 CPJ라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세계 불처벌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언론인들 에게 이루어진 범죄 살해 사건들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처벌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는 그것을 이제 인구 대비 백분율로 계산해서 순위를 매긴 거거든요. 근데 이 그 세계 불처벌 지수에서 필리핀이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남수단에 이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엄청 높은 거죠,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런데 사건 수만으로는 사실 필리핀이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인구 대비로는 5위지만은 사건 수만으로는 전 세계에서 1위로 그 당시 40건이었으니까 물론 그 이상 예상하지만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필리핀은 그 뭐 지금 불처벌 지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치 관련된 그 정치 시즌에 일어나는 정치 세력 간의 충돌, 무력 충돌들이 있고 정치 테러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또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벌이 안 되고 미제 사건을 남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다 연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라이딩 인 텐덤 네. 맞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네. 네. 이게 뭐랄까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거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하시면 자전거에 2명이 앞뒤로 나란히 타고 네네네. 있는 그림이 보여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필리핀 기자가 필리핀 언론에 쓴 글 중에는 오히려 반대로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서구에서는 이렇게 뭐 2인용 오토바이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인데 필리핀에서는 이게 범죄를 가리키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 기자가 어머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 범죄가 아니라 자전거 2인조 단순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면서 우리만 이렇게 쓴 거였어? 뭐 이렇게 놀라는 거를 또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언론인 살해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으로 쓰는 게 바로 이 그 라이딩 텐덤이라는 2인조 오토바이 2인조에 의한 살인입니다. 달려가면서 그냥 총으로 팍팍 싸고 가는 거죠. 저희로 지금 퍽치기 같은 걸로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제가 바로 가면서? 그렇죠. 네네네. 제가 이 책에 쓰지 못한 캄보디아가 네. 그 이른바 오토바이 퍽치기를 당해서 자료를 분실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때 제 순간 제 머리를 친 게
필리핀에 바로 이 표현이었던 거예요. 아, 필리핀 언론인이 이런 식으로 당하는구나. 선생님이 폭치기를 당하신 거예요? 네, 어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 네, 그것 때문에 뭐 그것이 하나 이유가 됐지만은 사실은 이제 자료들 많이 분실하고 시간 많이 낭비하면서 책에 이번에 그 또 사실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출판 지원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책을 내야 돼서 이제 취재 지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때 캄보디아를 어쨌든 빼게 됐는데 그때 제가 딱 느끼는 게 필리핀에서 그 오토바이 2인조 라이딩 인 텐덤으로 살해당하는 게 이거구나. 그렇죠. 정말 순식간에 정말 0. 몇 초 만에 그냥 확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휴대폰을 잃어버렸지만 네. 필리핀 언론인들은 총을 몇 발씩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이 폭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총을 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정말 위험하죠, 정말. 정말 위험하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책 표지에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역시 당신은 자유롭게 죽일 수 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선생님? 그 엘렌 토로데실리아스라고 그 중견 언론인인데 필리핀 언론인이 직접 말씀한 건데요. 그 베라파이즈라고 그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영어로 이제 뭐 영어로는 생략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정말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쨌건 뭐 취재를 했을 때 기자를 죽이는 문제, 네. 그리고 처벌받지 그렇죠. 않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선생님이 짚어주신 게 책에서는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 관련해서인데요. 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언론 탄압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얘기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필리핀 전국 언론인 노조 NUJP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자료를 이번에 지금 취재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요. 자료를 보면은 1986년이 그 필리핀이 이제 민주화가 온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오히려 살인이 일어나기 더 심해지면서 민주화가 오면서 살인이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필리핀 언론인 노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제 연구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그 현재까지 총 살해된 언론인 수가 185명이고 두테르테 행정부 하에서만 12명이에요. 최근에 죽은 2018년도 12월 28일에도 한 명이 죽었는데 라디오 진행자가 그거는 이제 직무 관련이 아니어서 기록에서 누락 뺀 거죠. 제외됐는데 오로지 그 언론 보도 활동으로만 인해서 그 살해된 경우만 집계한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전쟁이 잘 심각한 이슈인데 그 언론인들한테 가장 다루기 위험한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뤘다 하면은 일단 두테르테를 따르는 지지자 그룹들로부터 언론 인터넷에서 굉장히 온라인 그 공격을 당하고 트롤암이라고 있는데 그 공격을 당하고 두테르테를 지지하는 SNS 인터넷 부대죠. 부대, 그렇죠. 지지자 부대, 약간 댓글 부대, 그렇죠. 댓글 부대 같은. 댓글만 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격을 이제 죽이겠다, 막 이렇게 협박 같은 것도 심하게, 많이 쓴다고 써 있었는데 심하고 두테르테 지지자이자 마르코스주의자들을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둘이가 매우 이게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탄 무장괴한들이 항상 이 킬러가 고용이 돼요. 총잡이들이 건맨.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살해당하고 이제 이게 마약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럼 지금 마약 전쟁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죠, 선생님?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현직 기자들이 마약 전쟁에 대해서 취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내리지 못한 상태로 왜냐하면 내리면 너무 위험하다 해서 그 원래는 이제 어떤 이렇게 아는 분한테 통해서 좀 안내를 받을까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어떤 수녀님이 한국인 수녀님이 해주시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그 여성 택시 기사분한테 부탁을 해서 택시를 타고 그랩이라고 왜 요즘에 카카오 택시 그래가지고 아예 딱 계약을 맺어갖고 제가 이제 좀 몇 시간 동안 돌면서 한 3군데 그 마닐라 외곽 지역을 돌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죽은 케이스를 들으면 거기서 칼로칸이라고 쾌손 씨보다 더 많이 죽은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고등학생 18살 된 고등학생인데 이 소년이 이제 쓰레기 무슨 카트 같은 거 2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완전 빈민 이제 지역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에서 자기 옆에 앉았던 학친구도 마약으로 총 맞아 죽고 학교에서 심지어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뭐 동네에서 죽은 사람이 뭐 엄청났는데 자기가 그 절반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마약과 전쟁이 두테르테는 그냥 묻지도 않고 현장에서 그냥 사살해도 상관없는 건 거죠. 그게 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예. 일단은 이제 죽음의 리스트라고 불리는 리스트를 작성해요. 네. 그 행정 단위가 바랑가이라고 동네 구역들이 있는데 그 죽음의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게 뭐 옛날에 뭐 한 10년 전에 마약을 했다라는 자가 손댔던 것도 다 네, 리스트에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 현지 언론인 인다이 에스피나라는 언론인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들끼리 숙덕숙덕해서 경찰이 카더라. 네 리스트를 만들어 카더라는 아니지만 나름 뭐 이제 자기들은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숙덕숙덕한 거를 가지고 뭐 10년 전에 뭐 손댔던 애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톡항 작전,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서 네. 우리가 당신을 친절하게 초대하겠다. 와서 항복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말이 친절하게 초대지 무조건 가갖고서는 가서 가면에 이제 종이를 2개를 주는데 마약 밀매 쪽이냐 아니면은 마약 중독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몰라.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번 마약을 했는데 이제 안 한다. 뭐 이런 사람이라면 찍을 데가 없잖아요. 네. 체크할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불법적 정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불법적인 게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뭐 초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법적인 게 들어간 거고 초법적 살인.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언론인들은 지금 계속 탄압받거나 죽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보니까 작년 말 기준 경찰 그 마약 단속 필리핀 당국에 의한 발표가 이제 5천여 명이 마약 관련자가 처벌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인권 단체에서는 약 2만 7천 명 이렇게 그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마약을 해서 처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관련 사람들이 뭐 실수라든가 또는 다른 이유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그 사람을 이제 마약 관련돼서 그렇게 마약 사범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또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셔서 그나마 저는 되게 용감하고 이 취재한 선생님도 되게 용감하시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약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마약 전쟁과 관련해서 그 루이스 리와낙이라고 프리랜서 사진 기자가 있는데 그가 공동으로 감독한 영화가 두테르테의 지옥이라고 있어요. 단편 아주 짧은 8분 정도인가 영화인데 8분 정도짜리 영화인데 그여 보면은 이제 골목에서 어떤 식으로 죽이는지 이제 경찰 물론 있지만은 자경단들에 의한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복 그런 것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초사법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유튜브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장면에 이 아들을 잃은 엄마가 절규를 하는데 처음에 따갈로그어로 말을 하다가 나중에 카메라를 딱 정면으로 주시하면서 영어로 외칩니다. 내 아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죽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언론, 세계인들이여 도와달라 이렇게 외치는 절규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려면 두테르테의 지옥. 네. 8분짜리라네요. 헬 이렇게. 두테르테 헬. 두테르테 헬. 원래 영어 제목이요? 네. 네.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네요. 한글 번역 있습니다. 네. 있나요? 네, 선생님. 이렇게 심각한 필리핀을 이어 얼마 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던 베트남도 선생님 다루셨는데요. 저런 필리핀 끝났나요? 네. 아직 더 많으시죠, 선생님?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제가 남은 못다 하신 말씀 전해달라고 할 때 그때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아쉬운 거 하나 또? 일단 그 두테르테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가짜뉴스. 사람들이 오늘 두테르테 까기 두테르테 까기 방송이네요. 선생님 이거 하고 나서 두테르테 때문에 필리핀 못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필리핀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단지 총 맞아 죽을 뿐이죠.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두테르테라고 써 있는데 그것도 그럼 잠깐 얘기해 주세요. 주로 이제 거기 가짜뉴스 여왕이라고 불리는 모카 우손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젊은 그 댄서 출신인데 연예인 이런 출신인데 지금은 두테르테의
그 정부에서 일을 했었죠. 지금 그만뒀고 사직됐는데 강제 사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이 엄청난 팔로워가 있어요. 수백만 명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되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러 현지 언론인들이 이렇게 네. 주목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두테르테 정부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를 그렇죠. 계속 만들어내는 건 거죠. 예, 그럼 모카우선을 비판하면은 또다시 두테르테 지지자 그룹인 트로라미가 그렇죠. 달려들어서. 트로라미가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네요. 그러게요. Sana'y di magmaliw ang dati kong araw Nang munti pang bata sa piling nilayan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마지막 순서로 배치했었던 아시아 노래 소개 코너를요 중간에 넣었습니다. 박성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선생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찾아본 노래는 2017년 9월 21일에 그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내렸던 45주년 되는 한 거예요. 그래서 두테르테가 아니라 이제 마르코스인 거죠? 예, 최초의 네. 그래서 마르코스의 계엄령 45주년 되는 거를 기념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리고 민다나오 섬의 계엄령을 확대하지 말라 이런 걸 촉구하면서 열린 건데 여기서 그 비투인 에스타 칼렌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네. 사우고잉 두안 해먹으로 만든 아기 요람인데 요람의 흔들림 이런 제목의 자장가예요. 노래 제목이 사실은 자장가예요. 이게 그 오래전에 만들어진 자장가로 필리핀 민족 그 국립 예술가 네. 두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버전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고운 소리로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그 골라온 주소는 이때 집회 시위 현장이어가지고 소리는 깨끗하지 않겠지만 음질이 좀 마음을 많이 울려서 생생한 현장의 느낌이 있겠네요. 그래서 네. 뽑아왔고 노래 가사는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님이 자장가 불러준 걸 기억하면서 지금은 힘든 상황인데 그때 내가 자장가를 들을 때 정말 별빛이 나를 보호해주고 막 되게 나는 천국과 같았던 이런 걸 상기하면서 다시 그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건데 그 마약 그때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뒤에 배경화면에 죽은 10대 소년들의 사진이 올라온 거죠. 예, 마약 전쟁으로 살해당한 10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가슴 아픈. 그래서 또 약간 그런 뭐랄까 자장가 같은 걸 골랐을 네.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들. 제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사우고잉 두안 한국말로 요람의 흔들림. 요람의 흔들림. Sana'y di magmaliw ang dati kong araw Nang munti pang bata sa piling nilayan Nais kong mauli ang awit ni ng mahal Tawag ng pag-ibig habang ako'y nasa buyan Sa aking pagtulog na labis ang hindi Ang bantay ko'y tala, ang tanod ko'y bituin Sa piling ni nanay, langit ay buhay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던 베트남인데요. 여기는
모든 신문의 유일한 편집장은 국가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베트남. 먼저 책을 보니까요, 선생님 취재하는 것조차가 네.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한숨이 어, 나오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에피소드가 혹시 가장 위험했던 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베트남은 정말 일단 그 인터뷰할 분들을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요. 연락 자체가 일단 처음에 특수한 그 비밀 이메일을 써야 했고 어쨌든 뭐 얘기하려면 정말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인터뷰했던 분 한 분이 여자분인데 이제 책도 좀 많이 쓰고 그 베트남 언론인인가요? 네. 근데 언론인이 이제 네. 베트남에서 만난 분들은 일단 정식으로 뭐 언론 매체인 그런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인들은 인터뷰할 때 전부 익명으로 그나마 겨우겨우 몇 번의 거절을 당한 다음에 겨우겨우 익명으로 할 수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그 시민 언론인들 프리랜서처럼 또 블로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블로거도 당신의 직업이 뭐예요 하면은 나는 블로거다. 이렇게 마치 직업처럼 그래서 시민 언론인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많이 하는 독립 언론 뭐 시민 언론 이런 분들 이런 쪽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주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아까 말한 그분 누구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분을 만날 때 힘들게 만났는데 왜냐하면 수배 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연락을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 SNS 할 때도 서로 이렇게 다른 또 우리가 쓰지 않는 좀 그런 거를 해갖고서는 보내자마자 지워요. 계속 보내고 지우고 서로 흔적을 안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겨우겨우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그 공안을 따돌리고 왔다고 했는데 따라 붙은 거예요. 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공안이 딱 들어와서 그 카페에서 아주 옆에 앉아가지고선 우리를 계속 지켜보니까 이제 순간 난감했죠. 일단은 그분보다 제가 먼저 가라고. 나는 외국인이니까 난 좀 안전할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당신을 먼저 가시오.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게 괜찮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BBC 기자도 자기 인터뷰하다가 잡혀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BBC 기자는 추방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다시 한번 새로 만났어요. 인터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보충 인터뷰를 다시 어떻게 해서 했는데 그때 얘기하기를 당신은 참 운이 좋았다. 그냥 공안이 보내줬네. 그러더니 이제 그 BBC 언론인은 그냥 추방 자국으로 그 순간. 그런데 그때 그 사람도 이제 자기를 먼저 보내고 남았다가 된 거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근데 공안이 안 가요. 선생님은 남았는데. 네, 좀 가지. 나 혼자 있는데. 난감해가지고 그 순간 정말 그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80년대 공안이 복장을 하고 왔나요? 아니면 비밀 양복을 입어 있죠. 양복을. 네, 그래가지고 공안이 결론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당신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공안도 안 떠난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문자를 빨리 보내고 이렇게 물론 지웠지만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공안한테 가갖고 어차피 찍힌 거 가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거긴 한데 그냥 그래도 혹시나 믿을까 싶어서 호치민 동상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관광객이라서 여기 좀 길 좀 알려달라 했더니 영화에 한 장. 그래가지고 진짜로 갔습니다. 박물관 쪽으로 가갖고 했는데 그랬던 게 있었고 이제 왜냐하면 그분은 공안이 안내를 해주셨다는. 그분은 전국 계속 돌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수배 중이지만은 그러니까 동안이 뒤쫓고는 있는데 잡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상해서 잡아가지 왜 그랬더니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말래요? 계속 경고만 한다는 거 저런 식으로 물론 중간에 여러 번 잡혀갔지만은 또 금방 이렇게 훈방 조치. 왜냐하면 이분이 책도 여러 개 쓰고 해서 그런지 외국 언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이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죠? 베트남은 막 죽이진 않는 것 같고 네. 네, 유신대하고 필리핀하고 비슷한 유신대하고 필리핀은 깔끔하죠. 필리핀은 말을 아무거나 말할 수 있는데 뒤에서 총을 쏘는 거고 베트남은 아예 말을 못 열게 해놓고 슬쩍 데려가고는 고문하는 분위기. 아까 이제 민주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민주화 이후에 그런 보복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그 치안인데 민주화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안정적 상태로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들이 많죠. 왜냐하면 질서 유지가 되니까. 그게 민주화가 아니더라도. 근데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참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정말 위기죠. 그날 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꿨던 악몽을 새로 꾸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와의 그 상황하고 연관돼서 얘기 듣고 나니까 그 택시 운전사 송강호 씨 나온 거 그때 그
독일 분을 예, 예, 모셔왔잖아요. 네, 네. 택시 운전사 영화 이름을 제대로 발음한 사람이 없었대요. 택시 드라이버, 택시 기사 막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껴들었는데 그때도 거의 죽일 듯이 쫓아왔었잖아요. 그때 그 광주에서 갑자기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근데 그 베트남은 지난번 육수연 선생님 오셨을 때도 잠깐 얘기했었던데 그렇죠. 저희가 예. SNS가 되게 활성화돼가지고 베트남에서는 SNS로 물건도 많이 팔고 또 정치적인 어떤 걸 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된다 하셨고 그때는 이제 칩을 좀 바꿔 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생님 책 보고 보니까 9,200만 인구 중에서 60에서 70%가 페이스북을 네, 사용한다고. 그 베트남 당국이 스스로 발표한 수치고요. 아, 그럼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공식적인 수치가 그 정도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는 진짜 많았고 아직 캄보디아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 인터넷 관계해서 베트남 안에서는 그 방화벽을 쳤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접촉했던 단체 분들의 웹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열 수가 없고 그 방화벽을 제거하는 그 가상 사설망 사설 가상 사설망 그거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외국에서는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SNS 그럼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제를 지금 국가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SNS 상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게 그래도 하나요? 그것도 막 감시를 다 할까요? 다 감시하는데 일일이 다 감시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비판적인 그 게시물들을 올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벌받는 케이스가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정치범의 절반 정도 가까이가 그런 시민 언론 활동하다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테면은 뭐 베트남 전 양심수 협회 웹사이트가 지금 업데이트 안 됐을 때 그때 98명의 양심수 명단에서 47명이 블로거나 페이스북 사용자. 이유가 그건 거예요. 게시글 올렸다가 그냥 잡혀간.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그런 식이고. 그래서 뭘로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통제를 하나 봤더니 사이버 보안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베트남 내 모든 외국 정보 기술 기업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사무실을 베트남에 열어야 되고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놓으면 안 되고 베트남에 저장해야 되고 베트남이 당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와 게시물이 공동체에 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업체에 내리라고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법인 거죠? 그 사이버 보안법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따끈따끈한 법인 거죠? 예,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사이버 정보 안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가 강화된 법이고 그리고 그 이것 때문에 사이버 보안법하고 이제 또 경제특구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반대하는 투쟁이 2018년 6월에 네. 이제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블랙 먼데이라고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구속되고 구타당하고 피를 봤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베트남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거 볼 때 보면은 이제 북한 나중에 이제 개방되고 나서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블랙 선데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는 할인하는 때잖아요. 죄송합니다. 일요일마다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일요일이 블랙 암흑입니다. 선데이. 네.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거가 약간 염두에 둬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은 모든 언론이 아무튼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건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언론 매체에 있는 제가 만난 익명의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 통제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고 대신 이제 몰래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갈 때도 쉽게 갈 수 없으니까 한 분은 이제 자기는 외국 통신사에 있기 때문에 살짝 몰래 외국 통신하고 또 국내 언론사 제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그 민간 학살 지역을 가서 취재한 적은 있다. 물론 자기 자료는 아직 킵하고 있는 거죠. 밝히지 않고. 네, 두 나라까지 네. 들었는데도 심각한 상황이네요, 선생님. 어머 베트남도 끝인가요? 하실 게 더 많으신 거. 선생님 한 10부 정도로 나눠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 베트남 독립 언론인 협회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언론인협회는 그럼 국가에 아니고 네. 열심히 이제 그 자유 언론을 위해서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기반 활동인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네. 종이 온라인인데 네. 종이로 신문
이 아마 네 없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종이신문을 아직 발행하지 네. 않고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보통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권위주의 국가 동남아에서 뭐 네. 정부의 그 언론 기존 전통 언론 매체에 대한 통제 이게 음. 강한 경우에는 그 지형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가면서 온라인 매체가 발생을 하고 또 최근 뭐 한 4, 5년간의 뚜렷한 추세 같은 경우는 SNS, 페이스북 이런 것에서 온라인 매체보다도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 속에서 뉴스가 유통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통제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전통 법을 언론만 또 만들고 통제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통제하려고? 온라인 기반 언론 매체만 통제하거나 검열하거나 그러면 됐는데 이제 SNS. 이제는 페이스북 사용자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검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 체계도 이제 그런 그 맞죠. SNS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이라든가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뭐 이거 통제할 네, 수 있겠어요. 사실 그 호아저씨의 나라, 네. 그 많은 인민의 정말 민중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룩한 나라이고 저는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예, 그 베트남, 중국, 미국 다 이기고 독립하고 통일을 이룬 그러니까요. 나라인데 네. 좀 가슴이 아픈 건데 하지만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공산당 간부들께 좀 부패한 중국 그 기업들하고 손잡고 뭐 이런 부패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시민들이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부패를 비판하거나 환경 문제에 저항하거나 하면서 언론을 활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고 있지만 이만큼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가고 싶어도 제가 취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포기했거든요. 일단 지금은 그러셨구나. 베트남은 취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베트남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걸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얀마하고 말레이시아 이제 마지막에 두 나라 남았는데요. 이 나라 이게 나라들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너무 정신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야 돼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하고 말레이시아는 조금 더 다른데요. 미얀마는 2015년에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2018년에 정권 교체를 이뤘잖아요. 선생님 지난번에 저희 작년에 그렇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권 특집 한번 했었죠. 특집을 네. 했었는데요. 근데 언론 상황은 좀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읽었어요. 선생님 이 나라들 왜 언론 상황이 좀 안 좋은가요? 저는 일단 미얀마는 민주화 퇴보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언론 자유 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언론인을 탄압하는 데 주로 쓰이는 법이 전자통신법, 공직기밀법, 불법결사법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공직기밀법하고 불법결사법은 영국 식민지 시대 법이에요. 아직도 그걸 그럼 폐지하지 그러니까요. 않은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언론 자유 민주화 활동들을 탄압하는 데 쓰니까 이제 전자통신법은 역시 인터넷 시대니까 네. 새로이 또 모든 나라가 만들기 시작한 법들인 거죠. 그래서 그 미얀마도 역시 페이스북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 혐오 발언이 네. 페이스북이 좋은 점은 이렇게 그 의견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은 또 혐오 발언 가짜 뉴스가 또 맞아요. 판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혐오 발언 때문에 정부에서 그 관여를 해 들어오면서 전자통신법 66D라고 하는데 그 불교 극단주의 단체인 마바타와 무슬림 간에 이렇게 굉장히 그 네. 갈등이 심하다 로힝야 보니까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처벌하면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혐오 발언을 그걸로 인해서 줄긴 줄었어요, 선생님? 좀 줄었다고 현지 언론인들은 이제 줄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해요. 많이 줄었고 왜냐하면 처벌 받으니까. 되게 양면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혐오 예. 발언을 줄이면 다시 언론 통제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힝야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근데 로힝야 문제는 또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을까요? 선생님? 특히 관심을 가지고 언론인들을 하고 인터뷰할 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얀마 같은 경우 3대 망명 언론이 돌아오면서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었던 버마 민주의 소리 DBB가 있고 그 태국에 있었던 이라와디 있고 그 인도에서 온 미치마 이렇게 세 군데가 망명 언론이 있는데 돌아왔고 여기를 다 만나서 인터뷰할 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 이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 받은 인상은 나중에 그 전 정치범 협회 출신인 분들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화 투쟁을 한참 했던 뭐 기본 10년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네. 구속당했던 분들 있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인터뷰했을 때 훨씬
그 앞서가고 있구나 생각이. 왜냐면은 이분들이 로힝화 보는 거에 있어서는 정부, 군부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로힝야 것이기 문제를. 때문에 예, 이게 민족적 종교적 문제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네. 그 군부가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줘야 되고 그리고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부적으로도 네.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계속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군부 편에서 그냥 있으면 우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민 사회 단체의 손을 잡고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완전 포기한 건 아닌 거예요. 아웅산 수치를 지지하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가 목소리를 좀 우리의 내라. 우리의 손을 잡고서 같이 연대해서 군부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핵심을 짚어준 것 같았어요. 그런 분들 좀 그런 세력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그게 장기적으로 민주화가 정말 이루고 아웅산 수치가 자기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도 지금 가는 길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선생님 군부 때문에도 아웅산 수치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이미 그 구성이나 이런 것도 군부 중심으로 그렇죠. 되어 예. 있잖아요. 그 권력이 이제 분산 구조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수동적이 되는데 그럼 그걸 계속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군부가 구축해놨던 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정족에 대한 탄압 뭐 이런 것들 갈등의 심화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의 가치 그 소수정족 간의 뭐 연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포용적으로 나간다면은 오히려 그걸 힘으로 군부를 약화시킬 수 있고 맞아요. 많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아, 예. 그렇죠. 그 군부가 정권 이양되기 전에 이미 네, 맞아요. 2008년인가 네. 그죠? 9년인가 8년인가 그때 헌법 개정하면서 이미 뭐 국회 의석수도 25% 네. 군에서 다 지명하고 그렇죠. 이런 네. 식이니까 네. 실제로 25%뿐만 아니라 뭐 세계 중요 부처는 다 장악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치안 예. 담당하는 거, 예. 국방, 국경 예. 보더 어페어라는 네, 네, 국경부하고 뭐 사실 내무부하고 이거 선생님 책을 홍보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선생님 책에 그 필리핀 같은 경우도 언론이 그 정권과 뭐랄까 뭐 그 집안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결탁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랑 네. 또 미얀마 같은 경우는 또 이 군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셔서 네, 이게 맞습니다. 언론 자유를 보는 거긴 한데 보면서 읽으면서 아 이 상황 정치 상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좀 알 수 맞습니다. 있어서 예, 예. 국가들에 도움이 됐던 대한 것 그 같아요. 개왕도 굉장히 핵심적 이슈들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네네네. 또 이 언론 문제가 왜 이렇게 심화되는지 네. 부분에 대한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정치적 구조적 문제, 예, 예, 맞아요. 그런 구조적 다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하신 것 같고 선생님 저기 감사합니다. 현장 책 모서리도 팔리면 있고요. 얼마 떼어주시네요. 네. 공짜는 없어요. 자 우리 의논해 보기로. 죄송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요즘 많이 팔려야 될 텐데 좀. 그러게요. 예. 얼마나 팔렸어요, 선생님? 이거 뭘- 약간 모르겠는- 사담인데 모르겠네요. 안 보셨어요? 네, 네. 안 보는 게 나으죠. 요즘에 책을 하도 안 읽어서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네, 그러면 미얀마 혹시 뭐 미얀마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게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얼른 넘어가 볼까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시간 네. 관계상 네. 군부가 기자들이 그 본쟁 지역에 가서 취재하는 거를 이제 금하고 있지만은 가끔씩 전체를 조직해서 단체로 데리고 가요. 예 단체로 어. 뭐 헬기 태워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갔다 왔던 얘기를 해주는데 단체로 가고 딱 정해진 데만 보여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패키지 예, 투어처럼. 라카인주에 그렇죠, 그렇죠. 패키지 패키지 투어 투어처럼. 예, 되게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는 그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취재를 항상 저쪽에 방글라데시 쪽에만 가서 하잖아요. 아, 네. 그것도 그러니까는 그렇죠. 편협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한데 한쪽의 얘기만 한쪽 들으면 이야기만. 예, 그래서 그렇죠.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미얀마 국민들이 이 학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군부가 하는 짓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 그 안에도 또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기 많죠.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인 지금 마지막 국가예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도 2018년에 뚜룬 네. 네 했는데 내려와. 쌤 그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말레이시아가 180개국 중에서 언론 자유 지수가 145위고 베트남이 2018년도죠. 네. 베트남이 175위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미얀마가 137위고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미얀마보다 낫거든요. 더 안 네, 좋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몸으로 가서 느꼈던 거는 말레이시아가 훨씬 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환희에 차 있었던 거죠. 선거 직후라서 승리했기 때문에. 뭔가 희망적인 예, 변화에 대한 예. 희망 같은 게 있었나 예, 보다. 제가 방문한 게 6월 말이었나? 뭐 선거 직후였네요. 7월 초인가? 네. 예, 그러니 5월에 선거 있었으니까 네. 그 미얀마는 이제 좀 어둡고 음. 그리고 민주화가 퇴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좌절이었고 완전히 네. 예,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지금 물론 패배했지만 네,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희망적인 분위기죠. 네. 완전. 희망연대잖아요. 희망연대. 빡갔단 하라뻔 해가지고 희망연대라고. 일단은 그래서 여당 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미디어들을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61년 동안. 근데 이제 여기에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거에 기대가 물론 미디어 소유권이 쉽게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말레이시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희망적이었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시민사회 연합기구 버러시의 활동 벌시. 감동받았고요. 버러시. 예. 깨끗하다라는 뜻. 깨끗하다. 버러시.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어쨌든 이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정당들이 이제 각 인종별, 민족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식으로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군부가 일부러 이해관계를 부추기듯이 정치적인 네. 갈등으로 여기도 똑같이 당들이 자기들 위에끼리는 다 손잡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인들이나 뭐 인도계, 그 중국인계 중국계. 자기들끼리는 최상층끼리는 손잡고서 연대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밑에 이제 일부 민중들은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그쵸. 다 그런 갈라놓는. 분위기인 거죠. 예. 언론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그 말레이시아 언론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특징적인 거는 그 종족별로 종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고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또 말레이계 정당 그 이전의 정당이죠. 이제는 60여 년간 있었던 암노가 미디어를 직접 소유하고 있죠. 예, 미디어 프리마. 미디어 프리마. 그래서 예. 미디어 프리마에서 뭐 최대 그 영자 일간지 말레이 일간지 우뚜산이라든가 뭐 뉴스트레이트 타임즈라든가 그렇죠. 그런 걸 다 이제 직접 가고 편집장도 그 당에서 교체해 버려요. 당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미디어 프리마라고 하는 것이 신문 매체도 소유하고 있지만 그밖에 텔레비전, 네. TV 채널 1, 2, 3, 뭐 6 거의 다의 공중파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다 통제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중국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어 신문들이 나오거든요. 네. 중국어로 된 거. 그래서 뭐 MCA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중국계 신문하고. 근데 한때 저도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요. 이런 그 말레이시아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짧은 글을 하나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건 이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는 것이 역풍을 불러올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맞네요. 뭐 현실이 되었네요. 그렇게는 벌써 제 주장이 맞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당시 이제 그 MCA라고 하는 중국계 정당이 더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기존 그 유력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보이콧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 지형이 그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책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끼니라고 하는 온라인 매체로 가게 되고 그 말레이시아 끼니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사실 그냥 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 온라인 아니죠 오마이뉴스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이제 시기적으로 온라인 그 IT 붐이 일었을 때 마하티르가 언론은 막 이렇게 쥐면서 마하티르가 추진했던 게 지금 다시 총리죠. 역설적인데 그 사람이 했던 게 이제 우리 IT 육성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IT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물린 거죠. IT 우리 간섭하지 않을게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간에 인터넷 언론이 생기니까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게 되는 이제 그 공간 속에서 말레이시아 끼니라는 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끼니? 말레이시아 끼니, 키니, 말레이시아 네. 끼니, 그 말레이시아 투데이 오늘 이렇게 그렇죠. 끼니라는 건 이제 커런트 이제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구나. 밥 먹는 끼니가 아닌가. 말레이시아 끼니 편집장이랑 인터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 감동적이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지금 나중에 시간이 없을 것 아, 같은데. 네. 지금 빨리 말해주세요. 말레이시아 감동을 케니가 받고 싶습니다. 예, 그 말레이시아 케니가 막 탄압을 받을 때 이제 그 기사들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이제 막 돕는 거죠. 그래서 뭐 며칠 안에 뭐 돈 얼마를 마련해야 한다면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했을 때 시민들이 쫙 성금을 모으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말레이시아 케니 지금 이사간 건물이 건물도 없어가지고 쫓겨나서 네. 맥도날드 앞에서 막 예, 컴퓨터 치면서 네. 있었던 저는 거기 분들이거든요. 가봤습니다. 아, 네. 네. 방사 지역이라고. 예, 네. 근데 새 건물로 이사 갈 때 그것도 시민들이 거를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벽돌 하나당 20 한국 돈으로 27, 8만 원 되게 정도였나? 비싸네요, 선생님. 왜냐면 기금이라서 아. 저도 그 말 똑같이 질문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거를 시민들한테 받아가지고 벽돌로 그 신문사에 그 벽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중국계, 뭐 말레이계, 뭐 인도계 다 섞여 있죠. 인종들의 완전 감동인 아, 거죠. 네. 예. 우선 전혀 그런 종족 인종 갈등이 아닌 건 거예요. 그걸 그렇죠. 능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이용한 건 거죠, 정치. 그렇죠. 아까 말씀 이제 정확히 짚어주셨듯이 종족, 종교 갈등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문제적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렇게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듣고 있으니 사실 저기 희망을 아까 잠깐 얘기하시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다. 이런 평가이시잖아요. 상황 물론 네. 아주 안 좋죠. 안 좋지만 그럼 뭐 뭐 혹시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희망을 좀 봐야 될 텐데 희망적인 부분을 아까도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조금 전반적으로- 희망적이지 아, 않을까 말레이시아. 앞으로 네. 이제 정권도 바뀌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도 살짝 말레이시아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해주세요. 5.18 우리하고 연관된 것들을 보고 제가 많이 감동해서 5.18 재단에서 이제 그 인권상을 주러 갔다가 네. 거기 관여해서 이게 못 나오니까 갔거든요, 우리가. 네. 가 상을 수여하고 나중에 근데 이제 이 정권 바뀌기 전 정권이 그거 가지고 5.18 관계해갖고선 돈을 받았네 만에 뭐 그런 걸 가지고서는 관련자들 다 잡아가고 조사 들어가고 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상황이네요. 베르스이 사무실에 가면은 네. 그 5.18 재단에서 그 수여한 그 상이 상이 있어요. 자랑스럽다. 버릇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출연에도 한국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버릇이 사무실을 마련할 당시에 그 지금 국방부 차관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네. 류찐동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시민 활동가였는데 처음에 시드머니를 할 때 이제 그 한국 정부 그 동남아 연구자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드머니에 가서 이제 원래 리서치 펀딩으로 갔는데 그걸로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조그만 사무실도 얻고 했던 이제 그랬던 얘기를 네. 진짜 들었습니다. 시드머니가 예. 흘러갔네요. 저희 뭐 근데 나라에. 그거는 아니었고 이제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좀 연관이 조금 있다는 거고 아. 결국은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 발전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야당이랑 뭐 이렇게 선거 개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요구가 소박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권 퇴진 운동도 하게 되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죠. 뭐 말레이시아 희망 보셨고 베트남 희망 보셨고 베트남은 뭐 앞으로도 네. 10년, 20년 조금씩 우리 유신 시대를 거치면서 나아진 것처럼 베트남은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절망스러운 건 필리핀하고 미얀마, 필리핀은 총기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방법이 필리핀 없어요. 언론인들이 가장 일단 조직화가 잘 되어 있고요. 시민 사회 단체도 그렇지만 네. 그리고 말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롭게 말씀은 해요. 단지 총을 뒤에서 맞을 수 있을 죽을 수 뿐이지. 있다는 네, 것뿐이죠. 근데 또 특수한 경우고 예. 근데 이제 캄보디아가 가장 암담했어요. 정말 우울한 상황이죠. 정치 상황도 캄보디아가 캄보디아 지금 안 좋죠. 가장 네, 암담해요. 선생님. 왜냐면 그냥 뭐 법적으로 다 그렇게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예. 네, 선생님 너무 긴 시간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진짜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모를 이야기들이어서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파 청취자들한테 그래도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그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필리핀 한 언론인 엘렌 토로실라스라는 분이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제 대회에 갔다 와서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를 얘기를 하면서 싱가포르가 부자 나라인데 거기 언론 자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국가 그 완전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필리핀은
가난해요. 네. 스스로 인정해요. 이분들은 다. 우리나라는 되게 가난한데 말은 다 할 수 있다. 총리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경제적 번영과 맞바꾼 게 아닐까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아마 그래도 경제적 번영 대신 언론 자유 쪽을 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문을 해봤거든요. 어느 쪽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경제적 번영과 맞바꾼 언론 자유 아니면 가난한데 말은 다 할 수 있는 나라?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 필리핀은 제가 필리핀을 많이 쓴 이유가 워낙 취재 내용이 방대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기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무슨 자격증 시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자유롭게 다 근데 그걸 제가 물어봤더니 왜 계속 그걸 반대하고 있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필리핀 그 언론인 노조의 그 짱인 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입법 과정이나 뭐 그런 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의 자격을 설정하면은 우리가 또 통제당한다. 그래서 그게 되게 귀에 좀 다가왔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도 비슷한데 SNS 이런 게 확산되면서 이제 가짜 뉴스나 이런 것과 표현의 자유의 약간 경계에서의 고민, 그다음에 권력하고 자본에 맞선 언론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 이 마지막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는 02-723-4251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와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은 걸 다 말씀하시면 책을 안 읽죠. 안 네네. 읽으시니까. 되게 많이 네.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면서 지금 뭐 책 저도 숙독 못하고 잠깐 봤는데 네. 굉장히 많은 현장 생생한 얘기 네. 그리고 또 그 통찰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 이런 네. 것들 그리고 최근까지 업데이트 가장 잘 돼 있는 책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동남아시아 이해하시는 분 꼭 언론 환경이 아니더라도 네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동남아 정치 문제 또는 뭐 구조적인 문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이 우선 되게 잘 읽혀요. 그 현장 르포 있는 걸 취재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쓰셔서 네, 잘 읽힙니다. 정말 부족한 책인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되게 약간 좀 맞춘 것 같았어요 말을. 아니 정말 부족한. 네, 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김영종 선생님도 오늘 이 먼 길 오셔서 또 다시 아시아팟과 함께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 네. 다시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아시아팟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